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최성환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새로운 용어입니다. 세상에는 별의별 능력이 다 있지만 뒷걸음질 치는 능력이라는 것은 생소하실 것입니다. 그림 형제가 1812년도에 출판한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를 보면 깊은 숲에 들어가면서 혹시나 길을 잃을까봐 빵 부스러기를 바닥에 조금씩 뿌려가면서 나아가는 남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들짐승들하고 날짐승들이 모두 먹어버려서 길을 돌아올 때는 소용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지만 나름 현명한 방책을 어린 아이들이 생각해낸 것이 맞습니다. 급히 도입해서 갑자기 생긴 제도, 앞뒤를 재보지도 않고 적용하는 법률 등의 성급한 행위를 많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지체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설사 헛디뎌서 추락하게 될 상황에서도 발을 헛디뎌서 바로 그냥 그대로 낭떠러지 벼랑 끝으로 하염없이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기 전 바로 전 단계에 밟았던 디딤돌에 몸을 의지해서 직전의 단계에서 다시 기어 올라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한 번의 실패로 완전히 망하지 않고 바로 직전에 전 단계로만 후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뒷걸음칠 수 있는 능력, backward capacity를 다른 말로는 후방 수용력 혹은 후방 능력, rearward ability 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빠른 발전과 발달 그리고 개발을 말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구호입니다. 참으로 멋진 말 같죠? 요즘같이 인건비 높고 돈이 귀한 세상에서 낮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낸다면 이처럼 반가운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월호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성수대교 분가 사건 등이 바로 무리하게 저비용 고효율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산업 용어 중에서 이 backward capacity라는 용어를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직역을 하자면 바로 뒤쪽의 능력이다. 어찌 보면 낙후된 능력처럼 해석될 수도 있지만 이는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시즘의 경제 원리에서 뒷걸음치는 생산성, 즉 backward production이라는 개념에서 그 유래를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에서 비판하는 자본주의의 생산 방식이라는 것은 그 효율성은 떨어지고 오히려 세상의 환경만을 오염시키는 그런 생산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용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 요즘 한창 발전 중인 중국이나 과거 한국에서처럼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사고와 같이 빠른 발전을 요구하는 급한 마음과 단시간 안에 선진국을 따라가려는 과욕 때문에 모든 일이 너무나 급작스럽게 진행되고 그에 따라 섣부른 개발이 나중에 엄청나게 큰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로 backward capacity가 없다, 부족하다는 것은 날림으로 선진국을 쫓아왔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억지로 주먹구구식으로 개발한 것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994년 10월 21일에 성수대교 붕괴 사건을 보죠.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산을 오를 때는 올라갈 때 모든 힘을 다 써버리면 안 되고 내려올 힘을 남겨두어야 산에서 죽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히말라야 산맥에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한 사람은 수도 없이 많죠. 물론 산소통 없이는 오르기 힘든 산이지만 비록 속도는 더디고 숨은 가쁘겠지만 서서히 높이와 기압에 적응을 해가면서 오른다면 못 오를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헬리콥터를 타고 금방 곧장 올라가서 산소 마스크도 없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바로 사람을 내려버린다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깊은 물속에서 엄청난 속도로 빨리 올라와서 생기는 잠수병하고 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외국에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해서 앞뒤 재보지도 않고 두려워오는 것은 위험합니다. 옛날엔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지도자가 해외를 한번 방문해 시찰해 보고서는 몇 달 내로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서 시행해 보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물질 반응, 이물 반응, foreign body reaction이라는 엄연한 생리적 반응이 존재하며 심지어는 장기 등의 이식을 위한 이식한 조직이 우리 몸 자체를, 그러니까 이식한 장기가 거꾸로 우리 몸 전체를 거부해서 오히려 사람을, 콩팥 하나 이식했는데 사람이 죽어버리는 그러한 이식 편대 숙주 거부 반응, 어렵죠? Graft vs host rejection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잘못된 수혈 반응만 보아도 쉽게 짐작이 갈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겁낼 것만은 없죠. 우리는 어디서부터가 잘못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다 망하기 전에 말이죠. 동북아시아는 서구의 발전을 능가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이들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발전은 가히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고 현재 베이징, 도쿄, 서울을 들여다보면 서로 간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하고 화려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베이징의 풍경이죠. 도쿄의 풍경이죠. 또 서울의 풍경입니다. 어디가 어딘지 구별 안 가죠? 우리 눈에는 어느 나라의 어느 도시가 더 월등하다고 쉽게 말하지 못할 정도로 도시들의 모습이 이제 현란해졌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일본, 한국, 중국의 국력 경쟁 부분인 고속철도를 봅시다. 고속철도의 개발 양상을 살펴봅시다. 진짜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매우 선진적인 기술이며 고부가가치의 종합산업이죠. 이걸 뭐라 그러죠? 기술집약적이라 하나요? 기술집약적? 이러기 때문입니다. 자, 중국의 고속철을 한번 봅시다. 멋지죠? 한국의 고속철을 봅시다. 우와, 대단하죠? 일본의 고속철, 뭐 중국, 한국에 비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자, 다음 얘기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은 아니고 대략적 추정을 해본 것입니다. 뭐냐? 중국, 일본, 한국의 고속철은 생긴 것은 비슷하고 완전한 첨단 시스템처럼 보인다. 사실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가령 모두 똑같이 훌륭해 보이는 한국, 일본, 중국의 고속철도의 가설 비용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똑같이 보이는 철로라도 1km의 철로 건설 비용에 1km를 만드는데 일본은 10억 원, 100만 달러 들었다면 한국은 1억 원, 10만 달러, 중국은 1000만 원, 1만 달러. 다른 나라들을 격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대충 이 정도 소요됐다고도 추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작동하는 각종 제어 장치 같은 특수 장치들이 예를 들어 일본은 1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고 한국은 1k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고 중국의 철로에는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backward capacity의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시사 용어가 또 있는데 하위 호환성이라는 용어입니다. 하위 호환성. 영어로 backward compatibility입니다. 이거는 기술 및 컴퓨터 분야에서 새 제품이 이전 제품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제품에서의 별도의 수정 없이 그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죠. 하위 호환성은 이 한 제품의 특성이 아닌 두 제품, 즉 새 제품과 이전 제품 사이에서 성립하는 관계이며 호환성의 특수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이건 가령 뭐냐? 카세트 테이프를 갖다가 여러분이 지금 있는 CD에다가 집어넣고 틀어봤자 소리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태까지 기계 얘기를 했지만 어학, 문학, 역사적으로 중동과 유럽, 그러니까 특히 유럽 언어는 어원을 찾아가기가 쉽습니다. 수백 년 된 말의 정확한 어원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한국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이 벌어지던 당시의 유행어들이 그대로 여과 없이 우리말에 흡수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쉽게 풀어보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진짜, 가짜에서의 짜의 어원이 불명확합니다. 이 짜라는 단어는 마치 새우깡에서 깡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유래했을까를 찾아보는 것만큼 어렵다. 깡. 이거 뜻이 없는 말입니다. 우리 세대에 만들어졌기에 우리는 압니다. 깡이. 하지만 후대는 모르게 될 것입니다. 일본을 무조건 욕하기 힘든 점은 일본에서는 기술의 성급한 도입이나 중복 또는 증명되지 않은 기술의 도입을 일본 사람들은 상당히 꺼립니다. 그래서 의외로 동북아 국가 중에서 가장 개발 속도가 더딘 편이면서 요즘에 심지어는 융통성이 부족해서 일본을 말이죠. 일본의 그런 현상은 일본의 갈라파고스화 현상이라고 사람들이 비꼬기조차 합니다. 일본에 새 기술, 새 문화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일본의 귀신들에게 전부 신고식을 치러야 할 정도로 복잡한 도입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합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형식 갖추기에 여념이 없는지 일본 사람들은 어떤 외부 문화가 언제, 왜, 어떻게 자기들의 세상에 도입되었는지를 잘 기억합니다. 왜냐? 도입을 기념하는 마쓰리, 행사를 각 항목마다 할 정도로 이런 항목이 존재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문화의 차이는 한국과 중국의 발빠른 발전에 도움이 되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상대가 멈칫하고 주저하고 고심하는 동안에 우리는 생각 없이 곧바로 추진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심사숙고하지 않고 바로 해버리는 막무가내식의 빠른 발전을 이룩하긴 했지만 이러한 일본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점은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도록 만듭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 간단한 사회적 문제들을 예로 들어보다 보면 쉽게 표현하자면 무엇이 문제인고 하니 가령 적재 중량을 무시하거나 무질서하게 화물을 실어서 옮기는 물류를 옮기는 차량들, 위험물을 옮기거나 다루는 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냥 길거리만 지나다녀도 시간에 쫓겨서 아예 거의 100이면 100 교통신호건 무엇이건 지키지 않는 오토바이들, 택배건 배달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운행 시간을 무리하게 정해서 졸음운전을 유발하는 화물차, 버스 등에 대한 법률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왜냐하면 운전 시간을 축소시키려고 하다 보면 보다 많은 기사, 버스, 이 트럭 기사분들이 필요하고 또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는 인원도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운송회사는 이익을 낼 수가 없고
차비나 운송비는 점점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운송회사는 벌이가 줄고 일반 시민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늘어납니다. 자, 재활용 체계도 문제인데 선진국의 흉내만 내보았을 뿐 재활용 사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와 관심도 없고 규칙도 없다 보니 결국 비닐 쓰레기 대란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재활용 분류를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대한민국이 갖고 있습니다. 모든 걸 한꺼번에 녹여서 연금술처럼 금속이나 무슨 종류별로 분류별로 다 분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연금술 기술 수준으로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겠죠. 결국 재활용은 사람이 다 분류해야 하는 노동직업적 작업이 바로 재활용 분류 사업입니다. 일본은 서구 열강들한테 배운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철저한 투자를 하고 있죠. 물론 일본이 나쁜 짓도 많이 배웠죠. 현재 대한민국은 최저임금을 올릴 것이 아니라 사회시설 투자, 간접 자원 투자에 돈을 더 들여야 하는데 이것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회시설 및 기반시설 투자를 통해서 생활비가 적게 들고 삶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맞지, 당장 몇 푼 임금을 몇 푼 올려주는 것은 물가가 그저 다시 올라가 버리면 오른 임금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무의미한 일의 반복일 뿐이죠. 게다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법 질서를 철저하게 다 지키다 보면 사회 간접 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져서 다른 나라들하고의 국제 무역, 생산 간의 경쟁력이 전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불법으로, 야매로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한 것이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임금, 고강도 노동으로 성장한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도 모르게 반칙과 위험 부담을 통해서 성장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비슷한 방법으로 성장 중인데 이런 식의 반칙 성장은 끝내 마지막에 뽀록이 나게 돼 있습니다. 임금을 올릴 시대가 아니라 사회 전반이 기반과 표준을 맞추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혹시나 충격에 휘청거려서 한 발 뒤로 물러서더라도 낭떠러지로 그대로 떨어지지 않고 바로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 맞추어서 어찌 살아가려 하시나요? 엉터리로 차선이 그려진 도로, 불법으로 달리는 오토바이, 정신줄 놓고 핸드폰 보고 다니는 인간들, 무의미한 자전거 전용 도로, 주차장으로 아예 번져버린 도로들, 이런 무질서한 곳에서 인공지능 자율운행 차량이 과연 다닐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시를 하나 지어보았습니다. 어제를 사는 나는 어제 축적한 힘으로 오늘을 산다. 뒷걸음치는 능력으로 나는 산다. 나는 내일보다는 어제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나는 어제를 포함한 지난날 축적해둔 힘으로 오늘을 산다. 어제 한 열심 덕분에 오늘이 수월하다. 나는 과거를 산다. 오늘 풀리지 않는 일이 생길 때에는 어제로 되돌아가 본다. 분명 어제를 포함한 과거에 어디서 삐끗한 곳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제를 기억하기에 그 장소를 찾을 수 있다.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렸다면 그 장소를 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절벽을 오를 때 나는 바로 직전 디뎠던 장소를 기억한다. 한순간의 실수로 천길 낭떠러지 밑으로 추락하지 않고
바로 직전의 장소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일을 잊으면 안 된다. 나는 과거에 산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